예, 저희 첫 번째 주제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바로 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 주제는 미중 갈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미중 갈등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낸시 펠로시라는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때문에 들썩이고 있다는 점. 중국은 이 하원 의장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대만을 둘러싸고 지금 군사훈련도 벌이고 있고 아무튼 뭐 난립니다. 이 첫 주제로 잠깐 짚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중국 반발이 심상치가 않아서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무력 충돌로 혹시나 나아가진 않을까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종근 실장님. 네네. 근데 그렇게까지 될까요? 저는 오늘 이 주제를 좀 경제적인 측면으로 좀 바라볼게요. 예, 좋습니다. 자, 이 전쟁이라든지 혹은 갈등, 지역 갈등이 일어날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주식이라든지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정보를 취합을 하고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움직이겠죠. 그러면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하는 전후에서 네. 시장을 좀 살펴보죠. 주식 시장 어떻게 됐나요? 약간 영향을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뉴욕 증시가 폭락을 했다든지 대만 증시가 폭락을 했다든지 그리고 또 아시아 일대의 어떤 그런 그 주요 싱가포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그런 금융 시장이 출렁거렸다는 뉴스 들으셨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더군다나 증시보다 사실 더 예민한 게 환율입니다. 네. 만약에 이게 진짜 전쟁이 벌어진다거나 했을 때 환율은 정말 민감하게 출렁거릴 겁니다. 환율 전혀 변동 없습니다. 맞습니다. 달러 환율 뭐 원 달러 그렇고 뭐 대만은 물론 고정 환율이긴 하지만 대만 뭐 아시아 일대에 환율이 출렁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기관 투자가들이나 큰 손들 그야말로 큰 손들은 전쟁 안 일어날 거야. 예측 가능한 거야. 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많은 어떤 정보들을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어떤 생존의 문제니까 자산이라는 것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것들은 예측 가능했다. 펠로시가 가는 거 그리고 중국이 지금 반발해서 군사적인 어떤 지금 행동을 벌이는 거 또는 뭐 펠로시가 뭐 한국에 와서 북한이 지금 뭐 성명을 발표하고 긴장하게 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물론 이 바이든이 뭐 말렸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탈세계화의 과정들의 하나다라고 보여지고 또 앞으로 벌어질 신냉전 시대의 하나의 어떤 또 상징이다.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이 앞으로 변화할 세계의 어떤 흐름 속에서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상징? 한 커트. 그럼 뭐 사진 한 장? 뭐 이런 의미. 물론 제가 좀 너무 폄하한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전쟁의 위험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어제 경제 채널 위주로 좀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 어떤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나 버튼 하나 잘못 눌러가지고 전쟁도 날 수 있는데 그런 실수를 하면 우리는 다 어떡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물론 이제 흥미 위주의 소재로 접근하긴 했습니다만 별로 재밌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양안 즉 대만 해협에서 벌어지는 어떤 이런 군사적 도발이나 위기라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들어서요. 김영기 대표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4차 대만 해협 위기가 다가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이제 1, 2, 3차가 있었다는 거겠죠. 1차는 한 7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70여 년 전이요? 네, 너무 멀리 가긴 하네. 그 근현대사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그 에치스 라인 있잖아요. 그 극동 방위선 설정이 되면서 대만이 제외되면서 그 당시에 1954년 3월 중국이 대만 진먼현 우리에게는 이제 금문도로 알려진 곳에 폭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대만도 중국을 공격해서 한 1년 정도 대치가 이루어졌던 게 1차 대만 해협 위기고 2차는 4년 후에 또 이곳을 이제 중국이 폭격하면서 일어났고 3차는 그 사이에 이제 국제 정세가 좀 변화하면서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대만 관계법을 또 제정하면서 약간 전략적 보호성을 갖고 가고 있고 지금도 계속 유지가 그런 부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996년에 대만의 총통 직접 선거 그리고 또 중국의 대만 주변에서 미사일 발사에 따라서 제3차 대만 해협 위기가 있었고 지금 이제 명시적으로 이런 갈등들이 좀 표면화되는 것은 지금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패권 경쟁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조심조심하다가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방문하면서
4차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조금 이제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어제부터 좀 보도가 됐고 뭐 일전부터 보도가 됐습니다만 뭐 시진핑 3선 연임 문제라든지 그리고 뭐 바이든 지지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해석들도 있더군요. 그래도 저희가 무시하고 갈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김종욱 교수께서는 현상을 어떻게 짚어보실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볼 때 뭐 다양하게 해석이 되죠. 뭐 예. 방금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정치적인 고려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중간 평가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중간 평가 과정에서 미중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방식을 통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을 올리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거고 시진핑 같은 경우 이제 3선 연임을 하는데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구도 자체를 흔들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네. 근데 전 제가 볼 때는 이미 뭐 시작된 드라마가 지금 하나하나 조금씩 그 파고를 높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예. 다 아시겠습니다만 미중 간의 갈등, 그러니까 세력 전이라고 하는 표현인 건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으로 세력이 전이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 자체들은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이미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대부분 다 전문자들이 인정하는 것 같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세력전이 가장 어려운 측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군사력 같은 경우도 이미 부분별로 상당히 많은 예를 들면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지점들. 전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펠로시의 방문과 관련해서 중국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역량들을 최대한 보여주는 시연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세력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측면들, 그다음에 쿼드 또는 쿼드 플러스라고 얘기되는 측면에서 경제안보 영역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는 구도가 지금 형성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아주 핵심적인 갈등 지역이 대만 문제랑 소위 북한 문제거든요. 실제로는. 이 두 문제는 첨예한 이해가 걸려 있기 때문에 짧게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적어도 중국이 이 부분에 대응을 하지 않게 된다면 상당히 내부적으로 흔들릴 수 있고 전체적인 동아시아 지역의 지형 자체가 변동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예봉부터 예를 들면 강력한 방식을 통해서 막아낸 측면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 이제 앞으로 여기 계신 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시면 앞으로 더 힘드실 거다. 계속 파고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이 국제 정치에서 국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가치로 등장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국가 이익만 존재하는 거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미사여구만 있을 뿐인 거지 실제적으로는 국익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들을 가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권도 국익에, 민주주의도 국익에. 특히 트럼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이 좀 부각이 됐었고. 뭐 제가 볼 때 중국도 미국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좀 지금 상황 자체의 파고는 그냥 예고편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고편 하나를 봤습니다. 실장님. 네네. 교수님 말씀에 저도 숟가락 하나 더 얹으려고요. 국익 말씀하셨지만 국익을 세 글자로 바꾸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국익은 곧 반도체입니다. 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어디죠? 삼성 공장입니다. 샘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낸시 펠로시가 만난 사람은 누구죠? TSMC 회장입니다. 그렇죠. 서열 1위가 우리나라에 와서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고 서열 3위가 대만에 가서는 TSMC 회장을 만납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들은 지금 가장 관심이 반도체예요. 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군사적인 문제, 시진핑 문제. 하지만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반도체 때문에 갈등이 있다. 즉 중국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들의 반도체 수요의 70%를 자국이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걸 다시 계산을 해보면 전 세계 반도체의 50%를 자신들이 다 영향을 자신들의 영역 속에 넣겠다는 반도체 굵기거든요. 미국은 그것을 좌시할 수 없어요. 전 세계의 50%를 중국이 다 좌우해버린다면 반도체는 뭐죠?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그냥 씨앗이에요. 지금 1차 산업 시대의 쌀이나 밀가루랑 마찬가지거든요. 만약 그거를 중국이 전 세계의 50%를 다 자기네들이 좌우한다 그러면 미국은 올 수도 없대요. 모든 산업이 다 올 수도 없답니다. 자율주행차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그런 모빌리티, 세계로 가는 모빌리티 또 뭐 모든 어떤 그런 그 4차 산업혁명의 그런 기반이 다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TSMC와 삼성을 누가 잡느냐예요. 지금 미국은 설계 부문만 있을 뿐이죠. 실제로 제조는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삼성과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TSMC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TSMC 회장이 펠로시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펠로시한테도 했지만 어쨌든 대외적으로 이렇게 발표했어요. 대만과 중국이 만약에 전쟁을 벌이면
TSMC는 그 순간 가동을 중단할 것이다.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전 세계가 전부 다 패배자가 될 것이다. 예. 그냥 가동 중단이 무슨 얘기냐면 폭파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폭파시키라는 얘기가 그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 못하게 하는 방법은 TSMC 폭파다라고 미국에서 계속 얘기했었어요. 근데 TSMC 회장이 가동 불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건 중국에다 대고 그래? 그러면 우리 폭파할 거야. 그러니까 TSMC가 폭파되면 중국이 TSMC의 10% 지분을 갖고 있는데 지분만이 아니라 중국의 산업 자체가 올 수도 없대요. 뭐 중국만이 아니라 미국도 올 수도 없대요. 다 올 수도 없대요. 예, 예.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중국이 과연 뭐 대만을 침공할까? 이걸 군사적인 어떤 우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 TSMC라는 그 반도체로 생각을 하면 예. 또 답이 나온다는 거. 좋은 말씀이시네요. 근데 저는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말씀하신 말씀하십시오. 반도체를 말씀하신 뭐 이것도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이제 따지면 이제 공급망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중심의 공급망 체제들과 별도의 공급망 체제를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예를 들면 산업시장 그다음에 예를 들면 또 소비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과학기술적으로 상당히 예를 들면 많은 부분에서 지적 자산권을 가지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급망을 별개로 두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이데올로기, 군사적인 측면에서 양극화라고 하는 극단적인 예를 들면 두 개의 양극 체제가 존재했다고 얘기한다면 지금은 또 다른 방식의 이제 공급망을 통해서 두 개의 체제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갈등들이 하나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여러 영역에서 붙는 거잖아요. 또 최근에 보더라도 뭐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 이런 문제도 다 붙는 것이고 근데 중국과 별개의 공급망을 만들어서 전 세계가 소위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판단도 해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예. 뭐 다 알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별도의 어떤 체제들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미국에서도 충돌을 예상하고 게임 시나리오를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전면적인 충돌이 아닐지라도 상당히 국제적인 측면들이 가능하다. 그 사례는 어디서 봤느냐? 예를 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근데 침공하고 난 다음에 국제사회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실제로 한 건 별로 없는 거죠. 다 자기들의 처지와 상황에 맞게 극단적인 상황들로 가지 않게 상황 관리만 할 뿐인 거지. 예. 실제로 거기서 피해보는 건 누구예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국민들이 피해보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계속 예를 들면 미국이나 서방 같은 경우 러시아를 계속 문제되게 합니다만 소위 러시아를 제재할 수 있는 힘이 있었나요? 따지고 보면. 전 그래서 러시아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극단적인 두 개의 공급망 체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어떤 형태든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 전 그런 내용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파국으로 가는 거죠. 어느 순간 딱 파국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네네. 지금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예. 그 파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이 아니라 뭐 반도체 공장을 파괴하는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솔직히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해야 될 짓인가? 예. 저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 소위 국익이라고 하는 잘못된 또 가치, 예. 지향성 이런 것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좀 변화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예. 두 분 짧게요? 예, 짧게. 예, 예, 아니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이 네네. 논쟁은 사실 바람직한 논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수님의 말씀에 좀 미시적인 부분이 칩4예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와 관련해서 미국, 일본,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 이 4개국의 그런 반도체 칩 동맹을 맺자라는 게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지금 교수님의 어떤 그런 주장이나 의견 중에 제가 그 의견을 하시는 분들 교수님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왜 그렇게 블록화하냐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촉발은 누가 있느냐? 물론 이 촉발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국이 1대1로를 통해서 사실은 자신들의 경제 영토를 사실 확장을 했습니다. 1대1로가 포장을 해서 그렇지 사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고리대금업이에요. 각 제3세계나 이탈리아까지 들어가서 너네 그 항만이라든지 호주까지 마찬가지입니다. 항만이라든지 SOC 다 내가 돈 대줄게.
해줄게. 예, 예. 그래서 발전하게 해줄게. 해놓고서는 사실상 거기에 대한 영향을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유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고 이탈리아를 정신 차려 그러고 이탈리아가 다시 이제 그걸 그 부정을 했고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러면서 1대1로를 촉발하면서 어쨌든 중국이 블록화를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 주장은.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더 이상 이렇게 중국의 어떤 굴기, 반도체 굴기라든지 이런 걸 따라가다간 큰일 나겠다라고 지금 거기에 대응을 하는 어떤 상황이 돼버렸고 예. 중요한 건 칩4도 마찬가지다. 우려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중국에 지금 휘둘리면서 모든 어떤 경제를 갈 것이냐. 이미 사드 때부터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했을 때 일본이 지금 소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중국이 사드를 했을 때는 중국 눈치를 계속 보느냐 하는 부분도 분명히 논쟁의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예. 칩4 부분도 사실상 미국이 새롭게 주도하는 그런 영역 속에서 시장을 중국 주도해서 미국이라든지 또는 유럽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토론해 보면 좀 넓어지긴 했는데. 자, 그래서 저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니, 계속 가게 되면 이게 이상하게 아니에요. 이념 대결 구도로 가는 것 같아서 제 느낌에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닌데.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리대금 말씀하시는데요. 잘한다. 이 고리대금의 길은 미국이 걸어간 길이에요, 실제로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만 고리대금을 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을 따라한 게 중국이에요. 따지고 보면 다 마치 고리대금 다 한 거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과거에 예를 들면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출한다는 얘기, 제국주의 다음에 미국이 했던 행태가 그런 거잖아요. 다 고리대금의 길을 걸었어요. IMF도 마찬가지죠. 돈 빌려주고 예를 들면 고리대금처럼 다 뜯어낸 거죠. 구조 다 바꾸고. 그러니까 비판을 하려면 끝단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한 거죠. 자기의 막대한 어떤 경제력 그다음에 국가의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부당한 예를 들면 계약 이런 걸 통해서 이익들을 많이 추출해내는 방식들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좀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다 잘못된 거지. 그럼 새로운 다른 방식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방식들에 대한 논의들보다는 오히려 예를 들면 미국이 잘못했어, 중국이 잘못했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양극단으로 나뉘어져 버리게 되는. 그래서 그 블록에 들어가지 않게 되면 예를 들면 또 이념적으로 다시 싸우게 되는. 예를 들면 당신 반미야?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친중이야? 이런 갈등을 하게 되면 두 개로 블록화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제3의 길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일국은 미국의 길을 따르든 중국의 길을 따르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세상의 길은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 세계가 이런 식의 길을 갔을 때는 당연하다. 극단적인 두 개의 길을 갔을 때 그 극단적인 길이 다른 지구에 따로따로 있다고 얘기한다면 접촉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같은 지구에 있다고 얘기하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갈등의 피를 누가 보게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저런 정치하는 분들은 피해 안 봐요. 대부분 힘없는 사람들, 힘없는 나라들만 피해 보게 되는 거지. 시민들과 전 그런 측면에서 좀 새로운 제3의 외교 방식들을 채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말씀입니다. 큰형님들은 좀 이제 큰 정치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 정리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김종욱 교수님 말씀 받아가지고 이종훈 실장 나쁜 놈들이란 얘기 하는 겁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이종훈 실장님께 이게 웃자고 한 얘기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반중은 아니시죠? 저요? 저는 그때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극중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현재까지는 저는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두 분이 너무 이제 거시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니까 저희는 조금 세부적으로 좁혀볼게요. 이 사항을 저희가 준비는 했으니까. 칩4 동맹 얘기 나왔어요. 어차피 나와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구받고 있는 사항인데 칩4 동맹은 잠깐 김영희 대표가 정리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칩4 동맹 뭐예요? 메모리 분야 최강자 우리나라죠.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 1위인 대만의 TSMC 계속 지금 언급됐던 그리고 반도체 소재나 부품 장비 기술 쪽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일본을 같이 함께 뭉쳐서 중국에 대항하자, 반도체 장벽을 구축하자 이런 의미의 동맹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경제 동맹에서 시작해서 뭐 안보 동맹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고 또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목적 포석으로 보이는 미국의 요구고요. 우리는 좀 힘든 상황이죠.
자꾸 한쪽 편에 어떻게 보면 왜 힘듭니까? 선명하게 가입하면 되지. 선명하게 요구를 받고 있으니까 네네네. 참 어렵습니다. 자, 일단 미국이 박아놓은 시점은 8월 말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로 경쟁력, 반도체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간의 어떤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고민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장님? 저는 이 교수님 말씀을 또 다시 받아서 연결을 시켜보면 받아주세요. 잘한다. 잘한다. 시켜보면 네네. 이겁니다. 냉전 시대를 한번 돌아보죠. 냉전 시대, 그러니까 1945년 그 전후해서 소련과 미국이 이제 냉전을 돌입하지 않았습니까? 2차 대전 이후부터. 네. 그런데 그럼 냉전 시대 때 제3회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비동맹 있지만 비동맹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블록화에 거리를 좀 둔다는 그런 의미일 뿐이지 예. 사실은 블록 속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였고요. 예. 그런데 지금 신냉전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만 그럼 제3지대다. 그리고 우리 제3의 길을 걷겠다.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칩4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 중국에 지금 우리가 60%를 팔고 있는데 수출하고 어떡할 있는데. 거야?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들은 야, 그럼 미국이 모든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 다 우리한테 대고 있어. 만약에 우리가 그럼 미국이 그런 거 다 안 대주면 반도체 만들 수 있니? 이게 돼요. 그러니까 예. 양쪽으로 다 사실은 우리가 연결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제 주장은 이거예요. 지금 제3의 길 불가능하니까 사실 들어가는 거지. 할 수 있으면 전략적 모성 계속 가져야 돼요. 예, 전략적으로 계속 우리는 어느 쪽에 안 들어갈 거야. 할 수 있으면 가야 됩니다. 예.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보다 더 우리가 국익이나 혹은 보다 더 지금 단기간이라도 예. 우리가 지속 가능한 그런 정책이 무엇이냐를 좀 선택하는 거예요. 예. 무조건 이게 옳다라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제일 앞장서서 칩보 동맹 깃발 우리가 들게요 그러고 뛰어들어서 막 네. 앞으로 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네. 더디더라도 갈 길은 그 길이다라는 겁니다. 김종욱 교수님은 생각이 다르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동맹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한미 동맹이라는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네네. 동맹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쌍방의 신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신뢰를 갖다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동을 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상당히 깊숙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이 두 가지 조건 속에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를 들면 신냉전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맹이란 가치 속에서 미국의 입장들을 상당히 많이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들은 이해합니다만 예.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길들을 걸었던 나라들이 분명히 있어요. 독일이든 프랑스든. 예를 들면 나름대로 한국도 상당히 영향이 있는 국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 이런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거기에 100% 들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의 어떤 국력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소위 시민사회라고 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시민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도 감히 못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상황을 알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예를 들면 우려하고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들에 대해 고려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원칙인 거죠. 동맹 가치 이전에 존재해야 될 것들은 우리 시민사회 또 우리 국민들의 의견, 여론이 가장 중요한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 시민사회의 역량과 그다음에 우리의 국력 거기 이런 기반 위에 동맹적 가치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예. 이런 좀 새로운 길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예. 또 하나 전 중국에서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뭐 도광장이 한다고 예를 들면 칼 숨기고 실력을 기르겠다고 얘기했다고 갑자기 뭐 대국 굴기 막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쁜 방식의 좀 굴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 저는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예. 이 소강 사회를 지향한다고 얘기하면 유교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강이라고 하는 뭐 예를 들면 소강, 대동 이런 게 있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 유교 사회에서 핵심적인 국제 사회의 관점은 평화예요. 그리고 인이에요, 인. 근데 인은 제가 이상한데 공자가 인이 뭐냐고 제자가 물어보니까 애라고 그랬어요. 애. 사랑이다. 제가 볼 때는 굴기가 사랑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저 그럼 그렇게 비판해야 되는 거죠.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네. 전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우리의 길을 좀 개척하는 하나의 영역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교수님 말씀에 하나만 더 네. 보태는 거 아니신 것 같은데. 보태기 토크 너무 좋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온 이유가 참 교수님과 예. 운명적 만남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근데 말씀 정말 잘해주셨어요. 다른 게 있으면 좋죠. 그리고 독일, 프랑스 예를 들으셨는데, 자, 이번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한번 돌아보죠.
영세 중립국이라고 이야기했던 스위스 빼고 스웨덴, 핀란드 중립국 표방을 했고요. 그리고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들 국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EU 그 나토 들어갈게 하고 바뀌었습니다. 자, 그다음 독일은 어떻게 됐죠? 가장 친소였어요. 친러였어요. 독일이. 왜냐하면 독일은 지금 그 탈원전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로부터의 그 이 파이프라인으로 가스를 공급하지 않으면 독일은 힘듭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전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보다 훨씬 상황이 낫죠. 네. 가장 마지막까지 독일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나토가 맞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네. 러시아에 지금 상대를 하고 있어요. 즉, 이 상황들은 뭐냐면 물론 거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구도로 봤을 때는 아니 지금 중립 그리고 뭐 중도 그리고 새로운 길 그게 불가능하니까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그런 이 정책조차도 핀란드, 스웨덴이 바뀐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건 그런 평화, 시민단체의 어떤 의지 다 좋지만 지금의 상황이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데 Which side are you on? 이라고 너는 어느 편이야? 라고 묻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편도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돌아오는 건 어느 나라에게도 왕따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지 어느 나라에게도 존중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토까지 갔기 때문에 김종욱 교수님, 네. 30초 만에 혹시 그럼 정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전 이 논리가 참 무서운 논리라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다른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가가 너는 너는 내가 얘기한 길을 따를 거야 안 따를 거야라고 얘기해 내 길을 안 따라? 넌 그럼 존재할 수 없어라고 하는 논리는 인권 속에서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국제사회 인권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하나 드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예. 또 제가 위험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2000년대 초반에요. 노무현 정부 때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합의를 했어요.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게 뭐냐면 주한미군의 이동 가능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있으면 전 세계 분쟁이 발생하면 주한미군을 이동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대신 다른 전력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 한국에 있었던 주한미군이 예를 들면 대만 같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일로 이동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조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유중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뭐 중립, 중도 예를 들면 어느 편 들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맞는 현명한 대처들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출구들을 고민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 분의 이 열띤 토론에 힘입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정말 엄청난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리고 제가 또 이종훈 실장님한테 질문 던질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장난삼아 웃자고 던진 질문이라는데 정치적인 색깔론을 띄우지 말자며 저를 강하게 비판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욕을 먹어도 쌉니다. 자, 그래서 신냉전 시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주제는 저희가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김종욱 교수님과 이종훈 실장님의 시간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제정치가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할 수 있죠. 이 정도면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될지 몰랐는데 이게. 그러니까 거의 지금 나토까지 갔다 왔으면 이거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이종훈 선배님 오신 게 가능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저 요거 짧게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낸시 펠로시라는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도 아니에요. 하원 의장이고 물론 권력서열 3위긴 합니다만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나이가 82살이고 바이든 대통령도 말렸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난리 북새통을 만드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만 짚으려고 하는데 그분은 그러니까 내재적으로 좀 접근해보죠. 왜 왔을까요? 낸시 펠로시는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사실상 확대하려는 이 정치적인 계산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바이든도 왜 반대를 했냐면 사실 자기가 지금 외교적으로 상당히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라고 도리어 지금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겠다, 대신하겠다 이런 겁니까? 훨씬 더 물론 내가 하겠다 뭐 대신할 수는 없죠. 하원 의장의 어떤 역할이니까. 하지만 낸시 펠로시 입장에서는 지금 또 중간 선거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좀 교체해라,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부분도 있고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민주당이 지금 바이든에 대해서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부통령은 사실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상대적으로 참 지나치게. 그러면 민주당의 주류가 지금 그 미국의 부통령을 끌어안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이런
그 공백이 있거든요. 현재 네네. 바이든 지지율 낮지 부통령의 초점이 안 가지. 그런데 그 속에서 중심이 누군가는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낸시 펠로시한테 그런 계산이 충분히 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바이든이 말렸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 하원 의장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녀 군용기를 또 타고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국의 내부의 정치 상황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으로 지금 이 낸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도 속으로 그러면 좋아했겠네요, 사실은. 계산을 딱 들여봤을 때 반반.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예, 알겠습니다. not bad. 자, 근데 한겨레 보도는 그런 거를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명감이냐,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와 중국의 악연은 워낙에 또 오래됐기 때문에 어떤 중국과의 그 갈등 노선을 가지고 있는 한 인물의 사명감이냐, 아니면 82세인데 더 이제 하원 의장 이상으로 올라갈 길이 없어. 그래서 나는 역사에 남고 싶다. 명예욕이다. 이제 요거를 갈라가지고 한겨레가 보도를 했거든요. 김종욱 교수는 동의하십니까? 정치적 레가시는 되게 중요해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8년 정도 통치하고 난 다음에 그 대통령이 미국 사회에 무엇을 남겼는가, 국제사회에 무엇을 남겼는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낸시 펠로 같은 경우도 1940년생이시니까 우리 나이로 따지면 83세 뭐 이렇게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 레가시, 그러니까 오랫동안 미국 정치의 중심으로 존재했었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분명히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1980년 천안문 사태 이후부터 소위 전 세계적인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라고 하는 측면들과 관련해서 본인이 그걸 통해서 성장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중국 이란의 대척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본인이 뭐 정치적인 말년에 정치적 레가시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들려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 정치적인 고려도 분명히 있었겠죠. 지금 미국 민주당이 중간 선거, 하원 선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에 관련해서 만약에 승리하지 않게 된다면 상당히 불명예스러울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존재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꼭 이 시점에, 그 제가 볼 때 연기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굳이 그러잖아요. 연기된 거잖아요. 그리고 상황이 상당히 복잡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굳이 가실 필요가 있었을까? 안 가셨으면 저희가 이런 토론 안 해도 상관없었죠. 네, 그러니까 당분간은 아마 이제 낸시 펠로시가 아시아에 머물고 있는 한은 이 주제가 이제 연이어서 계속되진 않을까 싶은데요. 국제 전문가의 버금가는 김종욱 교수님과 이종근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